예. 제가 이렇게 앞에 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강의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앞에 시만 생각이 나신다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이 강의실에 신앙성가들이 아주 많으셔가지고 어, 우리 저기 이영실 선생님 시작해 보실까요? 1년 하시고 2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해볼게요.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들렸어요? 예, 지금 잘 들려요.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야. 그 다음에 읽어요? 예, 돌아가면서 해요? 1년. 네. 추세계 주저음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멍을 떠트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다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우리 이은영 선생님.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가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우리 김현숙 선생님. 구경영 선생님. 지난날 됐군요. 예, 저 안 되는데. 예.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다 같이 가도 가도 세상은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자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전반적 흐름을 또 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민정음의 진실은 결국 이 한자 모르는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 펼칠 수 없는 그런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치게끔 하기 위해서 온갖 소리, 바람 소리, 두루미 울음소리, 닭소리, 개 짖는 소리 모두 적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천지잔의 기운을 담은 이 신령스러운 정령, 혼령들도 알아듣는 그런 자연의 문자, 그런 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훈민정음 해례본 안에 세 가지 문자관이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 중심 문자관.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고 하는. 그리고 이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라는 것은 사람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사람 이외의 모든 소리죠. 물론 사람 이외의 소리, 이를테면 개 짖는 소리, 닭 소리, 그게 사실 있는 그대로의 소리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이 청각으로 지각한 그 소리를 적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이런 개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 실제 자연의 소리에 가장 근접한 그런 표기가 가능한 그런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기 위해서 또 삼재 음양 오행이라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철학을 담았다. 그리고 실제 담겨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음 문자관 안에는 바로 또 음성과학, 과학적 문자관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적으려면 그 자연의 소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이 인공지능 기계가 막 그냥 그 소리를 녹음해서 분석해서 그 소리의 어떤 음파라든가 길이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마치 인공지능 기계가 거기에 걸맞은 문자를 만들듯이 진짜 음성과학, 문자과학 그런 철저한 문자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정음, 바른 소리를 적는 바른 문자다.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자에서 먼저 음양오행을 시작해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음양오행이 먼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듣고 말하는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소리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자, 이게 음성과학이 첫 번째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바로 그 당시에 천문학, 그런 그 당시 보편적인 천문과학 철학에 해당되는 음양오행, 이거를 이제 부여한 건데, 물론 이제 해례본에서는 두 가지가 융합되어 있는 거죠.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음성과학과 이 음양오행 철학을 자꾸 분리해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 우리 훈민정음을 주역에서 따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주역을 참고하고 그것이 중요한 바탕 원리로 깔려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역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역에 정통하면 누구든지 이런 문자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역을 참고했다든가 주역에 담겨 있는 음양오행이 중요한 원리를 담겨 있다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마치 주역의 원리에서만 맞는 것처럼 그게 어느 하나로만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걸 성리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선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훈민정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훈민정 해례본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 제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리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성리학이 훈민정음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성리학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 성이라는 이 하늘의 본성,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라. 그 하늘의 본성이라는 그런 하늘의 이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성리학이죠. 그죠? 이 성을 이치라는 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그래서 이 천지자연의 이치, 하늘의 본성, 이것이 진짜 우리 사람다움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이치대로 살아라는 것인데 이런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담긴 책이 중용이에요. 중용. 그 중용의 처음에 보면 천명지위성이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저기 한자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중용의 처음에 그 구절을 보면 그 우리가 성리학을 아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명지위성이요. 이 마우스가 잘 안 되는 솔성, 자 솔성, 요게 이제 성품 성자가 오는 거죠, 그죠? 솔성지위, 갈기자, 그 다음에 말할 위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른바 길도자, 이치도자, 그죠? 그 다음에 이 닦을 숫자가 오죠, 그죠? 닦을 숫자. 그래서 요 도자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수도, 지, 위,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가 오는 거죠. 가르칠 교자.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천명지위성이요.
형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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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지위교라. 수도지위도라. 수도지위교라. 그래서 천명지위성이요. 이 하늘이 명한 것. 이 하늘이 명한 것은 우리 천지자연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 이치, 원리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솔성지위도요. 그 성의 그런 성리학의 성자, 그죠? 그 하늘의 본성, 사람담의 본성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이 길도자 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도를 수도, 닦는 거를 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 교가 교화, 지금 얘기하면 교육 그래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만백성을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 이 성이라는 하늘의 본성에 따라 사는 그런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 성리학의 이념은 진짜 그 자체로만 본다면 지극히 아름답고 진짜 이렇게 숭고한 이념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야말로 성리학의 이념을 가장 잘 담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민정음은 바로 하늘이 명한 이 성, 이 우주의 본성, 우주의 질서, 우주의 바탕,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담았어요. 그런 이치를 만들었어. 거기다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본성에 따라 사는 그런 바른 사람이 됩니까? 그건 책이잖아요, 책. 그죠?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훈민정음은 진짜 누구나가 쉽게 하늘의 본성이 담겨 있는 책, 그죠? 사람 다음에 바른 길이 담겨 있는 그 책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자잖아요. 세상에 그런 문자가 없잖아요. 한자 한문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성리학의 이념을 있는 그대로 담고 누구나 나눌 수 없어요. 어려우니까. 이 한자를 무시하고 우리 이렇게 제가 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늘의 이치대로 살면 그럼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라고 성리학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누구나가 그런 하늘의 이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문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성리학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그런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성리학의 이념 있는 그대로 보면 대단히 훌륭하다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 사대부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리학은 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남존여비, 또 양반 신분제의 이런 차별적 질서, 성차별, 이런 신분제에 대한 그런 차별적 질서를 하늘이 내린 하늘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고정된 질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본성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대단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인내천이고 사실은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 차별적 질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정치 이념화 시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리학을 하나의 철학이나 학문으로만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학문이 있고 그런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정치 이념화 시키고 그걸 도구화 시키고 교조화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훈민정음은 성리학 이념을 가장 잘 담은 문자이면서 가장 반성리학적인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이 이 훈민정음을 되게 두려워했을 겁니다. 만약에 훈민정음의 가치, 세종의 의도대로 만백성의 주류 문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성리학의 차별적 질서, 그 고정관념이 무너진 거죠. 무너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응? 누구나 다 훈민정음을 통해서 책을 읽고 교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 여성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배우고, 그죠? 공부를 하고, 마음의 이치를 깨닫고, 또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양반 사대부들이 전제로 깔아둔
그런 차별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나 전면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한문을 배워야 한문 교조주의, 그 성리학이라는 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리학의 이념, 가치를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데, 양말 사대부의 또 다른 한계는 차별적 질서를 전제하는 것과 동시에 이 한문으로 된 책으로만 배웠을 때 진정한 성리학적 그런 배움, 그런 가치를 실현한다고 본 겁니다. 이 교조주의, 이게 조선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은 그런 한문을 배워야만 양반당 구실할 수 있습니다. 한문을 배워야만, 한문을 잘 해야만 성리학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가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한문을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 목숨을 걸다시피, 그리고 그것을 과거 제도라는 그런 걸 통해서 독점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문을 배울 때 이 훈민정음이 대단히 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것이 주류 문자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조선 말까지 주류 문자가 되는 걸 막은 겁니다. 다행히 1894년 고종임금이 뒤늦게 이런 한문 교조주의의 엄청난 그런 문제를 깨달은 거죠. 깨달았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그래서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한자가 주류 문자가 아니라 한글이 훈민정음이 주류 문자다 선언해요. 이미 늦었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 이미 일제 선화기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 말까지 주류 문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이 지식과 정을 나누지 않는 이런 지식 교조주의, 한문 교조주의가 병자호란 다음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런 교조주의 때문에 임진왜란 병자로 당한 거 아닌가요, 결국? 그러면 이거를 이 훈민정음을 이제 주류 문자 선언한다기보다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양발 사대부 독점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자신들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훈민정음이 주류 문자가 되는 것을 막은 거죠. 거기 실학자들조차 박지원, 정약용, 박재가 이런 실학자들조차 거기에 동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식과 실용성을 무기로 제국지 침략을 시작한 서양과 일본의 그 침략을 우리가 막을 수 없었고 거기에 먹잇감이 됐고 36년간 6.25 분단의 비극까지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자 교조주의 때문에 이런 비극이 다 됐다고 얘기하면 또 문자 중심주의라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엄청난 역사적 비극의 중심에 이 한자 한문의 교조주의가 들어있다는 거죠. 훈민정음을 주류 문자 삼지 못한 그런 역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리학을 좀 이해하시고 그런 성리학과 우리 훈민정음 해로본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과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제자의 그래도 맥을 잡는 거라서 제가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이걸 아예 외우세요, 지금. 자, 따라 읽어주세요. 천명지위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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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성지위도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라. 수도지위교라. 바로 교화의 문자. 만백성 교화의 문자, 훈민정음. 이걸 이제 거기에 담긴 과학적 이치와 철학적 이치를 먼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길게 해서 이거는 지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견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실록에 보면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양민과 천민의 차이를 두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양민과 천민의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문자를 만든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하고 싶으시죠? 아니 그러면 신문제를 타파를 써야지. 아 글쎄 거기까지 가면은 아마 세종당이 아마 금방 아마 독살당했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여기 이제 훈민정음 해례 그죠? 제자의 이렇게 해서 이게 제자의 제목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훈민정음 해례 여기부터가 이제 신하들 8명이 저술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자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자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천지지도는 일음양오행이인이라. 천지지도는 일엄양오행이니라. 오행이니라. 본복지간위 태극이요 이 동종지후위 음양이니라. 건복지간 건복지간 위 태극이요 이동정 이동정지 이음양이니라. 음양이라. 그 범유생 유재 천지지간자 사음양이 하지리요. 범유생 범유생 제 어렵죠? 아유 이제 갑자기 제가 읽기 싫어서. 유제천지지간자가 예. 사음 양이 하지니라. 하지니라. 하여튼 옛날 양반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고인지 성음이 개유 음양지리요 고인불찰이니라. 금 정음 지작이 초비지 영색이 역색이요 단인기 성음이 극기리이요 이기불이요 즉 하득 불여 천지 귀신은 많이 보셨죠, 그죠? 귀신 동기 용이 아니라 정 28자 각 상기 형이 제지요 초성범 17자 아음 기 상설근 폐후 지영이요 설음 리 상설 부 상악 지형이요 수놈 미 상구형 상구형 치음시 상치형 후음 이 상우형 키비기 성 출 초려하니 고 가획이요 니디 디티 미비 비피 시지 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죠, 그죠?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는 오직 음양오행 하나뿐이다. 그래서 여기 일음양오행 이이 그래서 일과 이가 호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은 오직 하나. 그래서 이인 뿐이다. 강조의 어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음양오행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지배하는 하나의 질서, 하나의 원리, 하나의 이치, 하나의 바탕, 음양오행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혹시 나중에 정인지서에 가면 유천지자연지성이면 즉 필유 천지자연지문이니라.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제자의 첫 구절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이치가 이 아까 얘기했던 하늘이 명한 것, 그죠? 하늘의 본성, 천지자연의 이치, 천지자연의 본성, 천지자연의 바탕인데 그런 음양오의 이치대로 만든 문자, 소리에도 담겨 있고 문자에 담겨 있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문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곤복지간 이 태극이요, 이 동정지우의 음양이니라. 그래서 곤괴와 복괴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음지고 멋고한데 음양이 된다. 그래서 이 곤괴 복괴 요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64괴라고 하죠. 64괴. 여기 64괴에서
곤괴와 복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 곤괴가 몇 번일까요? 곤괴. 자, 곤괴는, 자, 이 짧은 막대가 2개 있는 거, 이걸 효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2개 있는 게 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큰 막대 하나가 양이에요. 그래서 곤괴는 이 6개의 효 중에서 6개가 100% 여성성, 음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여성성이 충만되어 있는. 그래서 짧은 막대 2개가 6개 있는 걸 찾아야죠. 누가 2번. 제일 먼저 몇 번이요? 종지곤 2번 맞아요? 맞습니다. 아유, 2번. 2번이죠. 2번. 자, 2번처럼 생긴 건 64개 중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성이 가장 충만한. 그 다음에 이 여성성 다음에 여성성을 바탕으로 남성성이 가장 플러스 알파 시킨, 그러니까 5개 여성성에다가 1개의 남성성. 이게 이제 쥐레 복괴인데, 그죠? 몇 번일까요? 24번. 그래서 24번이죠, 그죠? 24번. 그래서 이 가장 여성성이 강한 그런 곤괴와 그다음에 남성성이 살짝 플러스 알파된 이 복괴의 사이가 태극이 됐다. 그래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들이 되게 더 안정되어 보여요, 실제로. 그죠? 남성들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성 차이를 지나치게 뭐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런 차이로서의 그런 성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차별로서의 성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짝수가 돼야만 여성성이 되는 거죠. 짝수가 돼야만 안정이 되고 뭔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영원히 임신 못하죠. 이 안정된 짝수의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여성들만이 생명을 이렇게 잉태할 수 있죠. 물론 잉태하게 만든 건 뭐 남성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짝수와 홀수가 그래서 짝수는 여성, 홀수는 남성 뭐 이렇게 뭐 차이로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다만 그거를 그걸 이제 정치 교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남전 여비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정치 이념화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잘못된 거고 경계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특성을 부여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임신 과정을 생각하면 아마 이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정, 음지고 먹고 한 뒤에 음양이 된다. 이렇게 음양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저음편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음양오행의 이 고대 천문학에서 이미 음양오행이 성립이 됐는데 다시 고대 천문학 하면 마치 미신, 현대 과학 관점에서 이런 비과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안 맞는 거 있죠.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천문 질서에 대한 파악은 의외로 발달되어 있었다. 그래서 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 목성, 화성, 금성, 수성 이 차례가 이 근대 과학 이후에 이게 누구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까? 이런 차례가. 이 북박이별 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천문 질서가 누구에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누굴까요? 무슨 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갈릴레이.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에요. 이미 발명 누가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망원경 다음 망원경으로 그런 계량을 한 건 갈릴레이가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찰의 천재야 막. 이 갈릴레이가 관찰 좋아했고 실험을 좋아했고 이 수학적 천재입니다 또. 그러니까 막 마음으로 매일 관찰해가지고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 지동설을 밝혀내고 그죠? 그래서 이 토성만 고대 천문학에서 밝혀내지 못해.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 토성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토성이 아니고 지구 어떤 중심 이 오행에서 흙 이게 이제 가운데를 뜻하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토가 되는 거고 지금은 토성이 아니고요. 요것만 안 맞고 이 목화 금수는 맞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뭐 해와 달 음양, 그래서 이런 음양 오행이 고대 천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종의 이제 그런 동양의 보편적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문 질서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지배할 다스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황제 임금들이 필사적으로 이 천문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막 그랬던 거죠. 물론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신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세종대왕께서 1397년에 조선건국 5년 뒤에 태어나셔가지고 바로 음양오행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이 한양 땅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대문 이 보신각이 가운데고요, 그죠? 흥인지문 동쪽, 도림은 서쪽, 숙지문 북쪽, 숭례문 이런 음양오행에 의해서 한양을 설계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경복궁 자체가 우리 궁궐 답사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반장님하고 한번 가야 되는데 이 경복궁이 진짜 이 음양오행에서 지어진 세계 유일의 그런 완벽한 궁궐이에요, 사실은. 그죠? 뭐 저도 저기 중국의 자금성 가봤지만 뭐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래서 자금성 보다가 우리 경복궁 보면 너무나 이게 작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죠? 이런 설계 건축에 담긴 철학, 과학 이런 거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죠? 자, 아무튼 이 근정절 중심으로 해서 이 광화문, 동쪽의 권추문, 서쪽의 영추문, 신무문 이런 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이 세 개면 천지인 삼태의 원리가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이 5개짜리가 있어. 그럼 오행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 뭐 이런. 그다음에 그 광화문 지나서 근정절로 들어간 바로 거기 보면 이 양쪽에 문이 2개가 있고요. 가운데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이게 오행이 될 수도 있고 가운데 3개는 삼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는 월화문이야. 월. 여기는 일화문. 여긴 달이고 해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근정절에 앉아 계신 거죠. 이를테면 황제가 우리나라 임금이 바라볼 때 왼쪽에 더 어떤 우월한 가치를 부여해서 이 일화문 여기는 문신이 들어있대. 이 월화문은 무신이에요. 그냥 뭐 일단 뭐 드나들기 편하게 하려고 이쪽은 문신, 이쪽이 무신 이러면 사실은 뭐 차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지만 왼쪽에 더 우월한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해야 해. 일화문 이게 이제 정치적 이념화 되는 거죠. 그래서 월화문은 무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이거는 나중에 한글 가운길 답사한다든가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세종대왕이 태어나기 전에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양 천돌명이에요. 한참 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금이 되자마자 그냥 한양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석이를 세자로 앉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한 달 사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한 달 안팎으로.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태어나기 97년 태어나셨으니까 2년 전에 경복궁과 종묘가 중복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세종대왕이 음양오행에 의해서 설계된 한양
그런 완벽한 철학과 과학이 적용된 그런 경복궁. 물론 태어나기는 경복궁 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이방원이가 왕자나 뭐 왕세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서쪽의 영춤은 왼쪽에 있는 그 지금의 통인동에서 이제 태어나신 건데, 아무튼 그런 음양원의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당이 태어나기 1년 뒤에 이 한성에 숭례문이 건립이 되고 종로에 세종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그런 그 정치적 기운, 문명의 기운이 그냥 이 정립이 돼가는 시점에 세종당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종당이 3살 때, 2살 때인가요? 3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는. 98년도에 이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나고요, 그죠? 그리고 4살 때 1399년에 1400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 와중에 이제 개선을 갔다가 다시 또 이게 태종이 1404년에 한성으로 다시 오는 거죠. 이런 정치적 풍파 속에서 자라났다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22살에 임금이 되셨고, 그다음에 50세 때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는 이런 역사적 맥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지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는, 그거를 표기하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과 천문을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 이런 과학적 문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의 학문적 시각을 투영한 그런 거고, 이 당시는 뭐 이 과학과 천문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이 천문학 속에 과학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고 그런 거죠. 다만 지금의 시각을 봤을 때 분리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문자를 만들다 보니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되었다. 그런 그림 제가 그냥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제가 만든 한글 춤인데 이거는 이따 카톡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수롱 한글 춤 추면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싸이의 강남춤의 조회수를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 스님들도 한번 보시고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혜라 선생님, 네, 싸이의 강남춤 조회수 쫓아가고 있다는 것 과장이 아니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 믿고 안 믿고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을 제가 얘기한 거니까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싸이 강남춤이 이제 1억 몇 억이 통과했지 했는데 제가 지금 3천 됐나 그러니까 쫓아가고 있는 거 맞죠? 상당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일단 그 음양오행 그다음에 정치적 배경, 세 배경은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다음에 범유생, 유재, 천지, 지간자가 사음양이 하지리요. 무릇 천지자연에 살아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 음양이야말로 그죠? 천지자연의 본질이자 우리 삶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소리도 당연히 음양오의 이치가 들어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 문자를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게 중국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 중국에 진짜 훌륭한 어떤 똑똑한 분이 계셔서 해람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화면 조절 잘해야 되는데 진짜 그 황제 불경죄로 아마 이 고발당할 그런 내용들이죠. 왜냐면
이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의 어떤 그런 음양오행, 황제가 쓰는 나라의 어떤 한자, 거기에 대한 그런 걸 이렇게 폄하하거나 무시한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천지자의 소리에 담겨 있는 음양의 이치를 이 중국에 있는 그 어떤 학자도, 그 어떤 정치가도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당이 그런 황제가 하지 못한, 중국의 공자가 하지 못한, 맹자가 하지 못한 그런 중국의 그 어떤 철학자도 못한 그런 거를 발견하고 그런 문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그런 완벽한 문자를 만들었다. 뽐내는 겁니다. 막 뽐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행히 이 헤라본을 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은 없어요. 중국 사람 중에 그다음 읽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읽었다 하더라도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성경 선생님 웃으시는 같이 웃으면 안 될까요? 네, 아니요. 그냥 웃어봤어요. 아, 예, 제가 좀 웃게 생겼죠, 좀 조금. 예. 아니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유.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런 맥락을 우리가 좀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 또 이렇게 문화 비교 그렇게 하면 문화 우월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그다음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이 음양오행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얘기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결코 뭐 중국의 문화라든가 한자를 이렇게 폄하하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봉순이 선생님 이거 읽고 번역을 읽으실까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 예. 뭐 한자를 읽으라는 소리인가요? 예, 위에 거? 한자 글자 장 보이죠? 네네. 금정음 지작은 초비지영 이력색요 단인기성 음이 극길이 이이니라. 예, 아주 예, 읽어주세요. 예. 이제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애초부터 지혜를 불리고 힘들여 찾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말소리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었을 뿐이다. 예, 아주 너무 잘 읽어주셨고요. 정음지작,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 이렇게 피동 형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세종대왕을 강조해서 그런 주체를 더 강조한다면 그냥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한 이유는 세종대왕이 진짜 뭐 그냥 기발한 천재라서 뭐 그런 독불장군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반영한, 자연의 시킨 대로, 자연의 이치가 음양오의 이치가 담겨 있는 그런 소리의 이치대로 만들다 보니 이게 훈양문자가 된 거야. 이 자연이 시켜서 만든 거지. 그래서 이 훈자해라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거랑 세종대왕이 혼자서 뭐 잘나서 혼자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자연이 시켜서 만들었다. 이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된 게 아니죠. 그죠? 왜냐면 자연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거는 세종이 한 거니까. 그죠? 그런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보고 분석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연의 이치를 가장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인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세종대왕이 성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종을 능동, 주체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과 자연을 시켜서 만들었다. 이게 결코 충돌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맥락을 이렇게 알고 이제 어떤 맥락에서는 세종을 강조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세종이 만든 게 아니다. 자연을 시켜서 했다. 이런 맥락인지 그거를 좀 잘
살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 불인이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거늘 그래서 그냥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천지한 이치는 하나다. 오로지 음양오해 하나다.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천지안의 혼령과 이 귀신은 우리가 지금의 귀신으로 이게 자꾸 생각하면 글쎄 뭐 이제 편견처럼 그죠? 귀신은 뭐가 떠오르죠? 전설의 고향. 그렇죠. 전설의 고향 처녀 귀신. 아니면은 팔짝팔짝 뛰는 중국 귀신 그죠?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귀는 제가 여기 혼령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신은 신령스러운 정령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완전히 자연스러로 돌아간 게 정령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떠도는 걸 혼령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천지자연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자연의 질서를 담은 문자를 만들다 보니 천지자연의 기운 그런 기와 신조차도 통하는 그런 문자가 되었다. 이런 그래서 음양오의 이치를 강조하면서 그런 음양오의 이치를 완벽하게 담은 문자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을 두 가지 측면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훈민정음은 생태주의 문자다. 생태주의 문자. 생태주의. 이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담은 생태 문자다. 그런 생태 문자 관점에서 이걸 재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우주인을 만난다고 한다면 외계인을 만난다면 외계인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다. 이 훈민정음이. 자, 우리 이건아 선생님. 예, 외계인을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요? 외계인. 아, 안 믿는데, 안 믿는데, 아, 뭐, 외계인이 나타나면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이 반장님은 어떠세요? 저기 역사가로서 외계인을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요? 반장님, 반장님? 외계인 만나보셨나요? 아직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잡시도 만나보신 줄 알고 저는 그래서 우리 고혜라 저기 대표님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네.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근데 글쎄 저도 좀 믿는 편인데 왜냐면 진짜 이 지구는 진짜 수많은 은하계의 진짜 제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진짜 뭐 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은하계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의 그런 항성에 속한 별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은하계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상상이 아니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만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건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엉뚱한 건 아닌데 이걸 우리가 외계인을 만났을 때 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음양오행과 이 훈민정 관계를 정리해 보면요.
자, 이 역자가 바꿀 역자죠, 그죠? 끊임없이 바뀌어가면서 생성돼 나가는 변화무쌍한 이 우주의 원리를 담은 게 이제 역경이라는 고전이 있고요, 그죠? 역경. 그거를 공자가 재해석한 게 이제 주역이고 그렇죠. 자, 아무튼 이 태극에서 음양이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8개, 64개 만물로 이 확대 변화무쌍하게 생성돼 나가는 그 과정과 훈민정음의 그런 문자 확대 과정이 같죠, 사실. 왜냐면 자음 같은 경우에 상향 기본자 5자를 만들어 가지고 17자 기본 문자 만들고 뭐 계속 40자까지 가요. 그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 원서 문자라고 저는 했는데 요 아래야 상향 기본자 아래야 의, 세 글자 기본 문자 11자 그다음에 또 29자까지 최종까지 가는데 이러면서 음절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생성 그죠? 변환무궁이라고 하죠. 변환무궁 끝없이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이치랑 같죠. 그래서 그 훈민정음에 그래서 이제 주역이 이렇게 역경과 주역 제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도와 낙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또 이렇게 주역을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도는 복희 씨가 이 신령상 동물이죠, 일종의 용마에 새겨진 문신을 가지고 팔괘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 이치를 체계화시킨 거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이 누군가요? 황제가. 이때는 황제가 아니죠. 이때는 그래서 이 4,000년 전에 중국의 우나라는 황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임금이든 황제든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바로 우임금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노신의 고향에 갔더니 이 우임금을 막 진짜 뭐 그냥 중국은 대단히 규모가 커 그냥 뭐 어마어마한 동상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존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수 사업을 하던 중에 또 신령스러운 동물을 만나죠. 그래서 그 등에 새겨져 있는 걸 가지고 또 하나의 철학적 이치 또는 자연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체계화시키죠. 이게 낙서고. 자, 그래서 여기 주역에 보면 역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도 요렇게 기호화시키는 거죠, 그죠? 기호화시키고 이것이 이 안에 천지 만물 생성의 원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도와 낙서 이런 이제 도형 일제 기호화시킨 거죠. 용마와 거북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도만 일단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요런 그림이었죠, 아까. 요거를 이제 여기에 어떤 그 질서, 체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수를 통해서, 음양 오행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까만 색깔, 하얀 색깔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면 요게 저 이해가 가장 좋아요, 그죠? 약간 복잡하게 보이긴 한데.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홀수예요. 동그라미 홀수. 그다음에 네모는 짝수고요. 그죠? 홀수는 하늘수, 양수, 양성 모음으로 이어지고요. 짝수는 땅수, 음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짝이어만 음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동그라미와 그다음에 이 원 안과 밖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이 수를 생수, 나눈 수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거를 이름수, 성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안쪽 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죠? 1, 2,
3,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쪽 원이고 바깥에는 6, 7, 8, 9가 되는 거고요. 이 가운데에 5와 10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쪽에 생수와 바깥에 있는 성수가 합쳐서 생성. 여기서 생성이란 말이 나온 거죠. 생성. 생성됐다. 뭔가 완성이 됐다. 생수와 성수가 어울려서 뭔가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생성됐다. 그래서 생성이란 말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방위를 보면 자, 여기가 자, 수가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 이 고대 방위는 지금과 정반대라고 얘기했죠. 이 북쪽, 여기 남쪽, 동쪽, 서쪽이 돼요. 지금의 방위랑 정반대죠. 이거는 동양과 서양이 같아요. 서양에서도 고대 방위는 미러 섹터라고 해가지고 거울 방위, 실제가 거울의 반대를 비쳤다고 생각해서 방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과 정반대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남쪽이니까 뜨겁죠. 뜨겁죠? 남쪽 불이죠. 불, 화. 북쪽은 차가운 물, 그죠? 물. 동쪽은 어때요? 나무가 싹이 트죠? 서쪽은 어때요? 뭔가 연글면 이게 뭔가 연글었을 때 완성이 됐을 때 그런 하얀 빛깔 생각하면 금, 뭔가 단단해졌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금, 이 중앙이 이제 토, 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도 원리대로 이렇게 부여한 거고요. 그래서 세종단께서 과학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천지지 않은 이치를 담은 문자를 만들다 보니 이런 질서를 그대로 부여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보세요. 요걸 보시면 더 이해가 빨라요. 가운데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점이 바깥에 2개씩 있어. 여기 그죠? 이게 2개씩.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안 생수를 보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오가 되죠. 그죠? 오. 이렇게 하면 뭐가죠? 이렇게 하면 우.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바깥에 점이 2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유, 야, 요, 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무슨 몸이죠? 오, 양성몸 플러스 양성몸. 그죠? 유는 뭐죠? 음성몸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화, 음양의 조화.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이 된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데 저기 이 원리만 알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금방 우리가 저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이 네모 안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숫자를 정해 볼게요. 숫자. 네모 안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간다 그랬죠? 숫자가 이렇게. 그지? 1, 2, 3, 4, 6, 7, 8, 9, 5와 10 가운데. 그죠? 그러면 자, 네모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5는 뭐죠? 숫자로 1, 2, 3, 4. 1, 2, 3, 4. 그죠? 그 다음에 우는 뭐죠? 우. 에이, 1, 2, 3, 4. 2잖아, 2. 아는. 3. 어는 4. 그 다음에 6, 7, 8, 9죠? U는 뭐, U, 밑에. 여기 밑에, U, 밑에. 6, 7, 8, 9가 6이잖아. 네네. 그 다음에 위에, 여기, 위에 점 2개. U. 죄송해요. 요. 7. 7, 그렇죠. 요거 이렇게, 여기 점 2개. 6, 7, 8, 9. 8. 그 다음에 야는 9 그렇게 되죠. 가운데 점은 5, 은은 10이야. 이렇게. 별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 방위는 정반대라고 했죠. 그 5는
남쪽에 북쪽에 오. 남쪽, 정 반대라니까. 북쪽, 아니 서쪽. 밑에가 남쪽이고 밑에가 북쪽이라고요. 북쪽, 이쪽이 북쪽, 북쪽이 서쪽이요. 그래서 오는 밑에 있으니까 북쪽, 북쪽이죠, 북쪽. 유는 북쪽. 음, 위 남쪽. 이거 아는 이제 왼쪽. 저기 서쪽, 동. 남쪽. 옹, 어는 더 많이. 어는 이쪽. 서쪽. 서쪽 그렇죠. 어려워. 그래서 별거 아니죠, 그죠? 어려워요. 아니 그냥 뭐 어려울 것도 없이 그냥 그 저기 틀을 저기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그죠? 여기 5는 1, 우는 2, 3, 4, 아래야 5, 그다음에 6, 7, 8, 9,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죠? 이렇게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세종당이 이걸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참고하되 주역대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실제 배열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오, 아, 우, 어 이렇게 배열하죠. 1, 2, 3, 4로 가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야, 유, 여. 그러니까 6, 7, 8, 9로 가지 않고 요, 야, 유, 여 이렇게 배열을 바꿔요. 바꾸는 이유가 오요, 오요, 우유, 아야, 어여. 지금의 우리 그래서 이 아는 양성이죠. 그래서 야도 양성이고 이 양성끼리 합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배열 순서고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오, 아, 우, 어. 오, 아. 1번 1324 오, 아, 우, 어. 오, 아, 우, 어. 그 다음에 요, 야, 유, 여. 요야, 야, 유, 여. 그렇게 배열을 바꿔요. 그죠? 아, 우, 어, 요. 예,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죠? 이게 원래 우리말 그죠? 이렇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은영 선생님, 제가 오늘 네, 세종대왕 가장 좋아하던 음료수가 뭐죠? 세종대왕이 제일 좋아하던 음료수요? 예. 식혜. 아, 뭐요? 우유. 우유는 우유죠. 안 오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초등학교 때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도대체. 이런 걸. 세종대왕이 좋아하는 음료수 정도는 아셔야지, 아무리. 오케이, 알았어요. 이게 학생을 윽박지르기 저 처음이네, 아주. 자, 그래서 자음도 이렇게 음양오행을 배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음에서 요 배치대로 여기 요 기역이 나무, 그죠? 여기 나무, 기역. 그 다음에 가운데가 흙이죠, 중앙.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나나나, 불, 남쪽. 그 다음에 하하, 이거 북쪽. 히읗 계열은 서쪽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행에 따라 배열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는 음성 과학에서 만들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음양 오행 철학까지 부여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과학과 철학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의 학문으로 보면 과학과 철학이 융합이 돼서. 그래서 어떤 국어학자는 세종대왕 막 결정적 실수를 했대. 그래서 제가 뭘 실수했습니까? 교수님과 그랬더니 이게 그냥 음성과학만 얘기했으면 진짜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건데 왜 그 쓸데없는 그런 음양오행을
적용해서 말이야 이런 훈련적 가치를 떨어뜨리냐 이런 또 어떻게 그런 가벼운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죠? 그래서 아니 음양 오행과 음성과학을 결합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음양오행 그렇게 철학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성과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바탕에 깔려 있는 의미 가치를 그다음에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4대 부들을 위한 거니까 정치적 의도도 있어요, 사실. 양반 4대 부들이여 그대들이 따르는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내가 문자를 만들었노라. 이 문자를 반대하지 말고 그대로 쓸지어다. 알겠느냐? 알겠소, 대감들. 아빠 대답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속으로 그렇게 안 했죠. 안 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통촉해 주시옵소서, 전하. 예, 그런 이제 정치적 의도가 사실 이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서 따라야 되는데 아마 속으로는 많이 반발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최만리 선생이시죠. 근데 최만리 선생 혼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6명과 7명이 한 것이고 지금의 시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죠. 그 당시 보편적 그런 사대부대의 생각을 담은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과학이 나오는데 여기 정음 28자는 각 상기, 형이, 재진이라 그래서 정음 28자는 이렇게 28이라는 그죠? 이 기본 숫자를 계속 명시하죠. 기본 자가 이거다. 근데 기본자란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정음 훈민정음 기본자는 몇 자죠? 엄격히 말하면 음성과학적으로 문자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기본자는 몇 자입니까? 모음 3자, 그죠? 자음 5자, 8자죠. 8자. 그래서 정음 28자라는 건 이제 기본 그런 8자 말고 그걸 확대해서 온 백성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문자의 범위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는 전부 합치면 69자가 돼요. 28자 아니라 총 69자. 자음 40자, 모음 29자. 이게 69자나 돼요. 근데 69자 다 보여주면서 백성들이요. 이 문자를 배우도록 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머지는 이제 확대한 거니까 28자, 실제 28자 배우면 쓸 수 있는 거죠.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그래서 이게 음성 과학에 의해서 배치한 거예요, 제가.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해설에 나오는 그림이 아니고요. 그래서 숨, 허파, 그죠? 이 허파 숨이 나오죠. 그래서 날숨, 들숨, 날숨, 들숨. 이 허파예요. 그래서 그게 허파야. 그래서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토박이 말이에요. 그거를 한자로 얘기한 게 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우주, 사람을 작은 우주로 봤고요. 그래서 이게 목구멍, 어금니, 혀, 이 입술을 이렇게 그죠? 이 허파로부터 날숨이 나오는 그 순서대로 상용을 했어요. 목구멍, 동그라미, 기역, 나나, 니은, 시옷, 미음 이렇게 그죠? 이게 음성 과학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우리 공주 왕자들을 시켜서 아마 실험을 많이 했겠죠. 아니면 후궁들을 데리고 뭐 왕비들과 함께 했든지. 이 벌려봐, 이러면서 그죠? 이 목구멍부터 이렇게
상형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온 거죠. 이런 배치가 제자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우주, 큰 우주, 이게 큰 우주는 숨의 기운이야.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이 천지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 모음은 큰 우주를 담고 자음은 사람이란 작은 우주를 담아서 작은 우주와 큰 우주가 이게 맞물리 돌아가게끔 했죠. 그래서 큰 우주의 3대 요소, 하늘, 사람, 땅. 그래서 하늘 본뜬 글자 아래야 하늘아, 그죠? 사람이 땅 이렇게 세 개를 합쳐가지고 오와 우어, 요야 유요. 제가 어떤 공무원 구호책을 보니까 이 자음은 발음 나는 기관을 상용해서 과학인데 모음은 우주를 본떴기 때문에 비과하다. 그렇게 써놓은 공무원 구호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잘못된 거죠, 그죠? 뭐 100%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비과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말 자체 세종대왕께서 이 문자 만들기 전부터 언제부터 써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음양의 기운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다 양성, 아버지 양성, 누르다 음성, 어머니 음성, 그죠? 요 양성, 야 양성, 이런 음양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그 음양의 기운이 들어있는 소리의 이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만으로 이런 기가 막힌, 그죠? 수직선, 양성, 음성, 수평선, 양성, 음성, 그런 문자를 만든 거니까 우리말에 들어있는 음양의 기운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면 당연히 비과학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해례본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오해를 낳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초성자 17자부터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성자는 모두 범 17자다. 그래서 기는 이를 붙인다고 얘기했죠. 이때는 상 본떴다. 설근 폐우지요. 설근 혀뿌리가 폐후 폐 막았다. 후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한자와 우리 훈민점의 공통점이 뭐죠? 똑같은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 다만 상형의 원리와 전략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 이거는 받침을 붙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모음만 붙이면 이를 붙이고요. 기, 받침을 붙여볼까요? 기역, 그러면 진짜 그 혀 끝부분이 이 목구멍이 2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목 앞이 숨길, 기도. 그 뒤쪽이 이제 음식이 넘어가는 그런 식도죠. 그래서 그 혀뿌리가 이제 그 목적 근처를 인두라고 해요. 이 성대 근처를 후두라고 하고, 그래서 인두 바로 밑에를 막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해서 막았다가 터지면 기역이 되는 거고요. 그게 터지지 않고 코로 나오면 이렇게 하면 이제 콧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콧소리의 옛니은과 기역이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역은 그 막혔다 입으로 나오면서 파열음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옛니은은 콧소리, 울림소리, 그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는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번떴다.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죠? 잇몸에 닿는 모양을? 받침을 붙여서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 이렇게 난 이거 난, 닌, 는 이렇게 죠. 닌, 는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러면 혀 끝이 바로 with e 바로 뒤에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강연 가서 이 손 들어보라고 하면 반 이상이 특히 남자들이 특히 심해. 입천장이 맞느냐? 입천장. 윗 잇몸 이게 조세 보면 입천장으로 손 드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화면이 닌. 그게 술이 안 깨서 그래요. 술이 안 깨서. 어제 마신 술이 안 깨가지고 안 깨서 그러니까 시가 말려서 위로 그러니까 보다 너라고 하지 너 그죠? 근데 술이 취하면 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혀 꼬여서 위로 가니까 발음이 안 되니까 사람당 구실을 못해. 그래서 술을 드셔도 좋아요. 다만 사람당 구실을 못할 정도로 혀가 꼬여가지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주사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량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주 2병 이상을 안 마십니다. 2병을 넘어가면 저도 꼬여요. 난 훈민정 학자야. 꼬이지 말아야지. 근데도 뭐 꼬여. 그래가지고 너 내 좋아하는 거 알아? 뭐 이러면서 막. 예. 자, 이 시간이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입모양 이 입모양은 여기 제가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한국에 거민정 교과서가 10종이 넘어요. 교과서 어떤 교과서 보면 이게 입을 벌려서 그러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음이든 비읍이든 피읍이든 두 입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았다가 그죠? 이게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 앙담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앙담한 모습으로 그에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스치듯이 나오는 그래서 이 모양 스 목공 모양 예형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또 3개 나올 때마다 획을 더했다, 그죠? 이렇게 리디, DT, BB 이렇게 가획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체자, 니을, 반시옷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체자가 아니라 반설음, 니을, 반치음.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이 반치음 발음법 이런 걸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그 동영상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우리 예. 네모에 세종대왕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그린 거 예,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제가 뭘 하나 덜 적은 것 같아요, 중간에. 예. 저기 요거요? 네. 아니요. 저기 아까 하도 요걸? 네. 예. 그거 말고 뒤에 거. 뒤에 그 아야 어여 오요. 요거요? 네. 천지인이구나. 예, 네. 가운데 그죠. 네. 가운데 천지인.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실제는 이렇게 여러 걸 염두에 둔 거죠, 기본은. 그죠? 염두에 뒀기 때문에 배열을 바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야어여, 우요우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아우어가 단모음이죠, 그죠? 단모음. 요야유 차례가 같죠. 오아우어, 요야유 이렇게 방향을 같게 재배열을 하는 거죠. 우리
그 홍현수 선생님. 잘 오셨고요. 제가 여기 잘 초대가 안 돼서 못 들었는데, 지금 칠레는 몇 시죠, 지금? 칠레랑 볼리비아랑 비슷한가요, 시간이? 1시간 차이 날 겁니다. 한 시간 차이. 브라질입니다. 1시간 차이 날 겁니다. 예. 예, 예. 여기 지금 브라질입니다. 칠레가 맞아, 아니고. 칠레가 아니라. 제가 자꾸, 그러면 칠레 분들 8시 만나, 브라질. 8시 57분. 8시 예. 57분입니다. 예, 우리 홍현 선생님은 아주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한글 교육, 한국 교육의 어떤 개척을 해오셨고요. 저기 12기이셨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떻게 한류 열풍이 어떤가요, 요즘? 아주 대단하죠. 대단합니까? 아유. 예. 그리고 한국어 이제 배우는 제가 가르치는 현지인 학생들이요. 예, 예. 깜짝 놀래가 오히려 우리 저보다도 뭐 제가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한류 그 음악 뭐 이렇게 초성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그 한국의 그 신조어 이런 거 애들 다 알아요. 와. 신조어. 예를 들어서 완네스 그러면은 완전 내 스타일 막 이래가면서 완네스. 그런 것까지 다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저는 어떤 대학생 저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게 그 말이었구나. 예. 이 완전 내 완네스. 나중에 그 수업 그 한 거 제가 한번 교수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내가 그 이제 퀴즈 하는 거 영상 찍은 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알아요. 현지인 아이들이. 이 신조어도 이제 외국인한테 배워야 되는 세상이 되었군요. 야. 그렇게 됐어요. 예. 저 김성재 선생님, 우리 홍현 선생님, 우리 카톡방에 초대 좀 해주시고, 제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초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반갑습니다. 1분 남았는데 예. 혹시 공개적인 질문 하실 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제를 8번 이상 하셔야 이 보람투기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과제 조건을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소감이나 질문 아니면 동영상 댓글 셋 중에 하나 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반장님 종례 말씀, 전할 말씀 있나요? 언니를 반장이 하나요? 그 전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우리 고혜라 선생님, 우리 총동창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김수롱 선생님의 영상 조회수에 대해서인데, 목표로 2년 내에 강남 스타일을 넘을 거라고 믿으면 아유, 넘어서겠다. 으라차차. 차차차. 왕차. 저도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 예. 있습니다. 예. 그 방금 고혜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강남 스타일 조회수를 넘는다는 거를 그거를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현지인 학생들한테 제가 그걸 가르쳐 가지고 와, 무대에 세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대에 세울 겁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수롱의 하하호호 이 한글 춤을 전 세계인들이 네. 다 함께 플래시몹은 아주 무식한 어려운 말이고요. 쉬운 말로 하면 떼춤. 춤. 이게 좋다. 때로 하는 춤을 볼리비아도 떼춤.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몰라요. 그 춤을요. 예,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떼춤을 같이 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 끝날 때 그거 들으면서 끝나요.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멋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공유를 안 해놔가지고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제가 카톡방에 공유할게요. 공유하면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할 때 좀 같이 보든가 이렇게 하죠. 뭐.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오행에서 사계절이 아니라 늦여름을 하나 넣던데
자, 늦여름은 일종의 중앙을 얘기해, 중앙. 그러니까 여름의 끝, 여름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개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엄격히 말하면 여름의 끝이라는 그런 표면적, 지시적 의미가 아니고, 그 계절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절의 중앙을 이렇게 그렇게 늦여름이라고 표현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개하. 아니 제가 아까 떼춤이라고 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19금인데 얘기해도 되나요? 다 어른이니까 하셔도 돼요. 해도 되나요? 상드리제를 북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런 게 한때 유행한 적 있어요. 알아. 죄송합니다. 최준환 선생님 그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아니 어떡해요? 그거 저 고유어잖아요. 북한에서는 한자 쓰니까. 고유어구나.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면요. 예. 주소록 입력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 카톡에 보면 맨 위에 링크 누르시면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예. 입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소로 제가 나중에 선물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리고 주소 입력하셔야.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10분 일찍 끝내요. 그래서 8시 50분에 끝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개발한 28분 안에 한국어 배우는 그런 걸 하고요. 뭐 제가 그거를 우리 10,000원을 받는 이유는 이게 그 저작권의 중요성, 그다음에 제가 그걸 28개국어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영어판과 한국판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제공해 드리고 제가 28년 걸려서 만든 건데 이게 28년. 그래서 이제 이 저작권 중요성을 알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제가 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10,000원씩 받아서 제가 떼부자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이제 28,000원. 그것도 제가 28,000원 받는 이유는 아시죠, 그죠? 28자 중에서 진짜. 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세종대왕 이제 받는 거고 또 우리 고혜라 선생님 많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시간 되시는 분은 그냥 그 다음 주에 1시간 더 시간 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또 그럼 이걸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아리아리 하면 으라차차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으라차차. 여기 출석 여기 잠깐만 사진 한번 찍고요. 저기 출석 체크. 그래서 보람증과 관련돼서 민감한 성적 관련된 거라서 자 아리아리 으라차차 좋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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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자,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요. 미련 없이